통합비에 돼야 되고 몇백억 원 들어요. KGGB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비행기에도 탑재할 수 있다. 태국 공군이 KGGB 구매한 걸 거의 다 소모하고 이제 정말 빠르게 제주본이 올 것이고, 개발 단계에 있는 KF-22C기에 외국 고위 인사가 직접 탑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이것은 KF-21이니까 가능한 거다. 아. 이번 달에는 UAE가 탔지만 앞으로 더 손님들이 KF-21에 탑승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김민석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파원님 모시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전쟁 이슈, 그다음에 이 무기 방산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얼마 전에 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투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끝났습니다. 끝나긴 했는데 여기에서 한국산 그 KGGB가 이스라엘제 무기를 대신해서 뭐 전세를 바꿨다, 이런 좀 평가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KGGB가 가진 차별화된 성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KGGB가 만능과 무적의 무기는 아니지만 딱 필요할 때 필요한 성능과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KGGB에 대해서 이런 건 좋다, 이런 거는 숙제가 필요하다, 요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제 무기 대신에 KGGB가 활약했다. 요게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한다면, 태국과 이제 캄보디아의 분쟁 기간 동안 F-16이 캄보디아 영토에 공격을 했는데, 처음 공격했을 때는 리자드3라는 레이저 유도 폭탄으로 공격을 했어요. 레이저 유도 폭탄은 정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레이저를 유도하는 대로 폭탄이 가기 때문에 아마 영화 트랜스포머라든가 아니면 밀리터리 이제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항상 나와요. 막 특수부대가 조준하고 있으면 거기에 폭격이 정확하게 가는 거.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쏴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거리가 짧습니다. 이 대략 이제 거리에 따라 한 10km, 15km인데 요 정도쯤 되면 요즘에 미사일들은 10km, 15km 넘는 미사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KGGB가 가진 장점 두 가지를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활공이 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고, 활공이란 건 글라이드란 건데, 쉽게 말해서 폭탄은 아무것도 날개도 없고 그냥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사거리가 짧은데, 요거를 개량하기 위해서 뭐 엔진을 달기도 하고 로켓을 달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날개를 다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다. 왜냐? 추진기관이나 이런 게 복잡한 부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날아가지고 활공을 한다. 글라이더를 하는 게 KGB고 그 사거리가 70에서 110km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지상의 공격 미사일, 뭐 우리나라 뭐 천궁2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천궁2 한 40km 정도 사거리거든요. 네네. 그거를 더 멀리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럼 그냥 멀리서 그냥 직선으로 갈 수 있냐? 아닙니다. 이 활공 비행을 하면서 이제 선해 비행을 하면서 만약에 산 뒤쪽에 적들이 숨어 있으면 위치만 알고 있으면 산을 피해 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각도를 높여서 최종 발사 각도를 하는데, 폭탄이 멀리서 터질 때는 반경이 넓어지지만 대신에 피해 깊게 숨어 있거나 방어된 거에선 잘 파괴하지 못하고, 이제 가까이 갔을 때는 반경은 좁아들지만 이 한쪽에 점을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이 활공 기능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KGGB 인터페이스 유닛 KIU라는 게 이 KGGB 판매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항공기의 무장이라는 거는 그냥 갖다 붙이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공기의 레이더라든가 각종 센서랑 무기랑 정확하게 통합이 돼야 되고, 이거를 체계 통합이라고 하는데 몇백억 원 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F-15K 전투기에 다우루스 미사일 통합할 때 뭐 400억, 500억 이 정도 불렀다 하고 기간도 2, 3년 걸렸는데, KGGB는 그런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달아가지고 떨굴 수만 있으면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항공기 통합이 되지 않아도 이 KIU의 조종사가 GPS 공격 좌표 이런 거 입력하면 KGGB가 거기에 맞춰서 갑니다. 그럼 이 KIU가 엄청나게 비싸거나 복잡한 것이냐? 아니에요. 기본적인 개념은 LTE 모듈이 있는 태블릿 PC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순하게 말한 건데, 상용 부품이 UMPC라든가 이 태블릿과 비슷한 걸 사용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통합이 될 필요 없이 조종사의 무릎에 있는 KIU에다가 좌표만 입력해주면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어떠한 비행기에도 탑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한계 때문에 생긴 건데, KGG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우리가 킹왕짱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아니에요. 왜냐? 대한민국의
공군력 중에서는 이제 40년, 50년 된 비행기들이 아직도 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F4가 퇴역을 했는데 이게 한 40년 넘었고요. F5 전투기가 아직도 현역이거든요. 내년부터 대체가 되는데 대한민국은 북한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구형 전투기를 퇴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오래 있는데 구형 전투기에다가 최신 무기를 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한 이제 KIU라고 이제 태블릿 PC 같은 데다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통합을 하고 이러면 어떠한 비행기에 있어도 다 통합이 된다. 이게 수출 경쟁력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4, 50년 된 전투기에다가 통합을 하는데 통합을 못할 전투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요구만 하면 급하게 그리고 이제 통합 작업도 빨리 할 수 있어서 이 수출 경쟁력이 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캄보디아 태국 전쟁에서 KGB가 잘 사용한 이유도 캄보디아는 원래 대공 미사일이 아무것도 없다가 중국산 K 50km 사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사거리가 짧은 걸 했다가 이제 태국 군부에서도 이걸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음번 공격에는 더 안전하게 가자 해서 KGB를 활용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취재를 하기로는 그래서 태국 공군이 KGB 구매한 걸 거의 다 소모하고 이제 몇 발 남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말 빠르게 재주문이 올 것이고 주문이 오면 이제 실전에서 검증된 거 두 번째로 검증된 것이니까 인기가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그리고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 KGB의 첫 번째 고객은 해외 수출 고객은 이제 중동 국가인데 제가 그 취재를 했다가 중동 국가가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막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보면 이제 한번 에피소드 다룰 만한데 거기서는 F-15S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F-19K랑 생긴 건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지상 공격 능력이 없는 비행기에다가 지상 공격 능력을 갖추려다 보니까 KGB가 딱인 거예요. 막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안전하게 이제 적진 바깥에서 공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수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수출 전망이 보이고 대신에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태국 지금 추가 구매 그다음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걸 추가 구매하지 않고 더 좋은 걸 요구해서 이제 이건 뒷부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최근에 FA50을 추가 구매한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KGB의 구매 가능성이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KGB를 FA50가 원래 처음에 세트로 사자고 제안했는데 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산 무장이 더 좋다. 우리는 비행기는 한국에서 사지만 무장은 다 미국산으로 하고 싶다 이랬는데 최근에 이런 것도 이제 의지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수출이 가능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있고 다만 이제 KGB는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북한을 상대하려고 유도 폭탄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겼지만 한계점도 있어요. 제일 큰 한계점은 GPS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런 GPS 같은 경우에는 GPS 제머가 있으면 사실 피할 수 있어서 훈센 총리가 뭐 KGB로 암살 위협을 당했나 이런 가짜 뉴스가 한때 돌기도 했는데 아마 훈센 총리도 KGB 그 GPS 제머 그러니까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제머가 있으면 KGB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대해서 좀 개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그 태국과 캄보디아 전황으로 인해서 확실히 이 KGB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KGB는 이미 개발이 끝난 건데 이제 더 다양한 확장형, 수출형 무기 체계들이 지금 수출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은 GPS 교란 대응을 위해 레이저 유도 기능 추가, 그다음에 다양한 중량 폭탄에 적용 가능한 수출형 KGB, 그리고 정전탄과 스텔스기용 250파운드급 폭탄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차세대 무기 개발이 향후 K방산 수출에 어떤 전망이 뭐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제 단독 기사로 LIG 넥스원이 수출형 신형 미사일 2종을 공개했다. 이걸 보도하기로 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형 스텔스 미사일이라 해가지고 모드를 바꿔 끼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게 뭐 탄소 섬유를 제작한다가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슨의 자체 연구 개발이고 실제로 주문을 받거나 아니면 정부 투자로 된 것 중에서 실용화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러니까 완성이 가까워진 것이 아무래도 정전탄입니다. 정전탄은 2020년부터 개발이 시작돼서 25년에 그러니까 올해 말에 개발이 완료된 건데 KGB랑 날개는 똑같아요. 근데 안에 들어간 폭탄이 다릅니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 탄소섬유 다발이 있어가지고 송전탑이라든가 아니면 발전소에 그 노출된 요새 그
주식 잘 나가는 거 어떤 게 좀 발전 설비들 있잖아요. 송전 설비들. 뭐 전력기기 업체. 예. 거기에다가 탄소 섬유를 뿌리면 탄소 섬유가 그 전도성이 좋아가지고 누전이 일어나기 쉬워요. 이게 원래는 이게 역사를 이해하면 약간 재밌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의도하고 만든 게 아니고 미국에서 뭔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발전소에 탄소 섬유 다발이 뿌려지니까 이게 정전이 바로 나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결정이 돼서 2차 이라크전 때 미국이 이라크의 발전소를 무력화시키고 혹은 이제 코소보전이라든가 이럴 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전소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자본수의 폭탄으로 발전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가 있고 가령 이제 송전 장비나 이런 것들을 폭탄으로 파괴한다 해도 크레인도 있고 사람이 있으면 재설치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섬유 같은 거는 정말 떼어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근데 떼어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누전을 유발하는 게 때문에 사람이 일반 손으로 하면 그 떼어내면 감전돼서 죽어요. 엄청 정밀하거나 이 작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발전소의 전원을 완전 다 내려놓은 다음에 뭐 물 청소를 하든 고압 물탱크로 씻거나 이런 작업을 해서 복구에 20시간 이상 걸립니다. 거기다가 잘하면 이제 비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정전탄이 개발 완료됐는데 북한에다 쓰는 게 일단 목적이요. 이게 약간의 그 준전략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그 핵심 시설이라든가 지휘소를 다 지하에 놨지만 지하에 변전소를 건설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노출된 전력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격하면 지하 벙커에 있는 전원도 다 나가고 거기는 전기도 안 타고 물도 안 들어오고 이게 거의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 정전탄 폭탄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의 탄두에다가 요걸 넣으면 이제 우리나라 그 수풍댐이라든가 북한의 원급 밖에 있는 그 발전소 그러니까 중국 국경에 있는 멀리 있는 발전소도 공격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연구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번에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데 또 이제 국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LIG 덱스원에서 수출용 5,500파운드, 1,000파운드, 2,000파운드 항공 유도 폭탄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개발될 예정이에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KGB 같은 무기는 국가가 예산을 받아가 그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해서 LIG가 생산한 건데 요거는 해외 고객이 LIG 덱스원한테 야 우리 이런 무기가 필요해 하면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개발해 주는 건데 그래서 KGB의 단점들은 해결한 무기체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무기들은 GPS랑 레이저 유도 폭탄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미국의 LJ담이라고 해가지고 KF-21에 통합되는 차세대 유도 폭탄이 이런 건데 필요할 때는 레이저를 쏘다가 그 레이저가 끊기면 GPS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혼용할 수 있는 이런 복합 그 탐색기를 가지고 있고 KGB는 500파운드 폭탄에다가 다는 날개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폭탄은 이제 비행기 날아가는 건 전부 다 거의 파운드, 인치 이런 거 씁니다. 그래서 500파운드라고 하면 약 450kg, 뭐 1000파운드, 900kg 이렇게 있는데 1000파운드, 500파운드, 2000파운드로 이제 그 붙일 수 있는 걸 확장을 해가지고 미국의 제이담을 사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이담보다 좀 독립된 걸 가지고 싶어하는 나라들한테 우리나라가 제이담 유도폭탄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있고 28년까지 개발이 완료된다고 치면 그때 이후에 또 대량 주문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유도폭탄을 지금 2029년부터 연구할 예정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세부 내용이 안 알려져 있지만 폭탄과 미사일의 차이는 옛날에는 폭탄은 이제 멍텅구리 그러니까 유도 장비가 없이 폭약만 있고 미사일은 거기다가 복잡한 유도 장비라든가 추진 기관이 있고 이런데 요즘은 폭탄에다가 날개도 달고 로켓도 달고 별 이상한 거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건 폭탄, 가격이 비싼 건 이제 정밀 유도 무기 혹은 미사일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폭탄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만드는 주력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UAE 국방차관이 KF-21 시제기에 탑승해서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과 함께 우정 비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개발 단계에 있는 KF-21 시제기에 외국 고위 인사가 직접 탑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이번 KF-21 체험 비행이 K방산 패키지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KF-21의 그 외국 군인들이 타거나 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건 맞는데 이제 앞으로 상시적으로 우리가 아주 익숙해지는 소재가 될 겁니다. 이번 달에는 UAE가 탔지만 저번 달에는 폴란드에서 오셨고 이제 앞으로 더 손님들이 KF-21에 탑승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요게 대한민국의 KF-21 개발의 특성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세일즈 산업의 좀 독특함이 결합된 것인데 왜 그렇게 됐냐면 KF-21이 지금 현재 시험 비행을 남겨두고 있지만 앞으로 진행한 비행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비행 같은 경우는 검증이 잘 돼 있고 그리고 개발 과정 중에서 뭐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사고가 난 게 없어요. 요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카이를 비롯한 우리 개발진들 국방과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안 나는 게 첫 번째로 있고 그렇죠. 두 번째로 이제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나라 KF-21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 도전해보거나 아니면 실용화되지 않은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검증된 기술들만 사용해서 이게 신형 전투기지만 엄청나게 검증이 잘 된 것이다. 비판을 하자면 이게 이제 최신 비행 기종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전투기는 신뢰성이 핵심입니다. 사고가 안 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KF-21 검증되어서 증명 이런 테스트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경쟁 기종들 중에서는 F-35가 우리 경쟁 기종이라 할 수 있는데 F-35가 성능은 더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게 돈을 아낀다고 단좌형 그러니까 한 명이 타는 비행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타거나 외 손님들이 타는 비행 복좌형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요게 또 이것을 잘 활용해서 마케팅이 됐다 이런 것인데 UA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우정 비행은 이브라임 나세드 모하메드 알 알라이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국방차관님이 그 KF-21에 후방석에 탑승하고 우리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님이 FA-50 후방석에 탑승해가지고 같이 비행을 해서 우정 비행을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의미가 깊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이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부터 우리가 정기적으로 좀 방문해서 이 탑승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게 몇 달 되지 않아서 바로 이루어진 건데 앞으로도 몇 번 더 테스트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방차관님이 그냥 국방차관이 아니라 F-16 조종사 출신이셨거든요. 이런 후방석에 탈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비행 테스트를 해야 돼서 이제 대한민국도 한때 이제 전직 대통령 지금은 전직이신데 대통령님이 타시려고 막 비행 테스트 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탑승한 분들이 가지고 갔다는 거는 실제로 전투기를 몰아보고 전투기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KF-21에 평가를 했다. 그리고 좋은 평가를 남겼다는 거는 향후에 그 회사의 사업을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분도 F-16 조종사가 아니었으면 사실 후방석에 타지를 못했을 건데 천만다행히 이제 있고 또 제가 취재를 한 바로는 이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도 F-16을 모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라포를 형성했냐면 나도 똑같이 뭐 로키드 마틴 거 이랬는데 교육받고 같은 기종 타봤으니까 야 너 요거 만져봤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다를 떨면서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비행기에 타가지고 우정 비행을 하면 같이 옆에서 교신을 하는데 교신 내용이 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분들이 막 그 덕담을 하거나 좋은 말을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소통이 가능한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인데 단순히 지금은 폴란드랑 아랍에미레이트 두 국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뭐 사우디라든가 이런 분들도 오셔서 비행을 하는 날이 올 것이고 이것은 KF-21이니까 가능한 거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F-16을 모은 그런 조종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자동차에 비유하면은 나 포르쉐 뭐 그거 타봤는데 너도 타봤어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것도 한번 타볼까 약간 그런 식으로 라포가 형성되는 게 상당히 좀 자연스러울 수가 있겠네요 진짜. 예, 이런 라포를 형성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원래 사실은 공군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육군에서 먼저 시작한 건데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K9이 K9 사용자 클럽이란 게 있어요. K9 운영하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말고 이제 다른 나라 연내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 동호회 정모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K9을 이제 1년 동안 몰아봤는데 그동안 어떤 사고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지 이런 노하우 공유한 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운영했고 사실은 우리가 공군이 그 공군 무기 체계가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T-50 사용자 클럽도 그래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KF-21 수출되면 또 KF-21 클럽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교류를 하면서 야 옆에 나라가 이거 사고 싶어 한다더라 뭐 이런 것도 정보도 얻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이 자동차 시승기를 다루는 그 유튜브 콘텐츠가 많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 방산 무기도 이거 연결이 돼가지고 뭐 이 세일즈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제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수출 규제라든가 아니면 보안 규제상에서 많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좀 넓게 그러니까 좀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F-35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좋은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몇 번 이제 보도가 나온 사실이 있지만 F-35 전투기 같은 거를 시찰을 하려고 공군 참모총장이 가셔도 출입이 안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공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갔는데 사전에 신청을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구역이 있어요. 그 정도로 좀 비밀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오픈된 시스템 혹은 개방된 시스템으로서의 개량 그 장점이 있고 제가 앞서 말한 것 중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KF-21에 관심을 가진 것도 이 오픈 시스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국산무장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도 자신들의 국산무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대한민국 등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기껏 국산무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러시아 무기나 아니면 미국 무기에 통합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을 잘 되는 파트너를 구하고 있는데 사실 프랑스가 협조적이라고 이제 자신들은 프랑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대한민국이 그런 걸 좀 잘해주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F-21을 처음 만들면서 우리나라 국산 무장도 이제 통합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노하우를 같이 쌓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고유의 무장을 이제 KF-21에 다른 부분 요것도 관심이 많다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KF-21이 KC-330 공중급 유기와의 호환 시험에 성공하면서 작전 반경과 임무 지속 능력이 크게 확장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특히 초음속 비행, 무장 분리 시험 등 주요 테스트를 이미 통과한 데 이어서 A사 레이더 등 국산 장비의 국산화율까지 65%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성과가 이 KF-21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중급유 이야기를 하자면 공중급유가 필요한 거는 비행기가 착륙했다가 이륙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급유를 하면 작전 시간이 늘어난과 동시에 작전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공중급유가 단순히 멀리 가는 거 이상으로 장기간 대기하거나 아니면 장시간 작전할 때 최적화된 건데 공중급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호스 방식, 프로브 방식 이렇게 있고 KF-21은 미국 공군의 기준에 따라서 프로브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FA-50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해군의 그 호스 앤 드로그란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이게 호환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FA-50도 이제 미국 그 FA-50이나 KF-21이 앞으로는 다양한 공중급유 방식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량될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아이디어식으로 좀 제안 드리고 있던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경쟁자라 할 수 있는 라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공중급유기가 없어도 공중급유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버디 투 버디라는 형식이 있어요. 공중급유기는 다들 한번 보셨겠지만 여객기거든요. 국제선 여객기라 할 수 있는 A330 우리나라 아니면 보잉 767 이런 걸 쓰는데 여기 가격이 좀 비싸고 안 가지고 있는 나라가 꽤 많아요. 미국 해군에서 처음 발명된 방법이 뭐냐면 전투기끼리 연료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KF-21이 연료 탱크를 장착한 다음에 다른 KF-21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미국의 슈퍼오넥 그다음에 프랑스의 라파렌 이게 구현이 됐거든요. 이런 것도 아마 수출국이 요구를 하면 이제 좀 연구를 해서 우리가 급유기도 되고 이렇게 하면 수출 경쟁력이 좀 생길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초음속 비행이라든가 무장 분리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테스트는 통과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게 그래서 일반적인 비행 형식 이걸 뛰어넘어서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시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가지고 힘든 상황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힘들려고 하면 그냥 미사일 쏘는 거랑 초음속 상황에서 미사일 쏘는 거랑 가만히 있을 때 미사일을 쏘는 거랑 엄청 상승을 하거나 하강을 할 때 미사일 쏘는 거랑 이게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준비해서 테스트를 할 거라고 하니까 요게까지 완벽하게 다 검증이 되면 이제 수출 경쟁력이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출 경쟁력이 늘어나기보다는 수출의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이고 요게 기본적인 요구 조건을 통과하는 것이 이제 요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런 자격이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산 장비 65%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65%가 높냐 낮냐 하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공군으로 치면 높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것들의 국산화율을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T50 같은 경우는 5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T50이나 FA50 대비 KF21은 15%의 국산화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산화율이 기준이 금액 기준이거든요. 뭐 부품 개수 이런 게 아니고
KF21 한 대를 팔았을 때 국내 업체한테 얼마가 가느냐 했을 때 65%의 금액이 국내 업체에 가기 때문에 국산화율이 65%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가 낮다고 이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낮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고 핵심 무기 그러니까 항공전자가 거의 다 우리가 국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항공기와 무장을 통합하고 이 엔진 레이더 같은 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다만 우리 숙제가 엔진에 대해서 국산화율이 낮다. 그래서 나머지 35%는 엔진 국산화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투기의 심장이 엔진이다 보니까 이거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까 이거를 국산 아직 못 해가지고 그 정도 국산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약 20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국내에서 생산은 하는데 이게 라이센스 생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면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으로부터 도면이나 부품을 받아서 한국에서 최종 조립을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기 수준이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엔진에 무슨 팬을 설계한 걸 적용하거나 이런 걸로 하려면 아직 그게 멀었기 때문에 첨단 엔진 사업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런 걸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뭐 한화랑 두산이 잘 하고 있으니까 뭐 기다려 보죠. 네. 네. 그리고 KF21은 나선형 개발 방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인데 2026년부터는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 1, 2027년 이후에는 공대지 타격 능력을 갖춘 블록 2, 그리고 2030년대에는 5.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갖춘 블록 3까지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하는 그런 뭐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장단점이 있을까요? 세상의 거의 모든 전투기가 이런 단계적 개발 방식을 하고 나선형 방식이라 하면 사실 나선형이랑 단계적 개발은 약간 다른 의미인데 F-35가 모범적인 나선형 개발을 했고 요거는 무슨 말이냐 F-35는 그 나왔을 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능과 새로운 능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능을 구현하고 증명하려면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는데 일단 기능이 구현되는 것부터 작투입을 하자. 그리고 검증된 것부터 하자는 게 나선형 개발이고 그러면 이제 단계적 개발도 똑같은 거 아니냐는데 단계적 개발에서 KF-21 단계적 개발은 사실은 이런 나선형 개발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이미 확보한 기술을 우리가 확보한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의 예산과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돈을 투입을 어느 프로젝트에 먼저 하거나 어느 작업에 먼저 하느냐 요 순서를 조정하는 게 그 단계적 개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KF-21의 단계적 개발 같은 경우에는 물론 1, 2가 확정돼가지고 하는 건데 1보다 2가 늦게 나온 건 단순히 이제 1을 만들고 나면 2를 만들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상으로 이제 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대공 능력을 먼저 갖추면 뭐가 증명되느냐 비행 성능이 다 검증이 돼요. 왜냐하면 공대공 임무를 할 때 탑건을 그 영화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막 기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상 공격을 할 때 아주 낮게 나는데 그 지상 공격보다 이제 공중전 기동이 더 격렬하기 때문에 공중전부터 먼저 하는 거 하나랑 레이더를 만들 때 공대공부터 먼저 만들고 공대지를 그 다음에 만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레이더를 어떻게 쏘느냐 생각하면 하늘을 향해서 이제 적 비행기를 쏘면 하늘에는 장애물이 없잖아요. 근데 지상 공격을 위해서 레이더 모드를 하거나 배를 공격하기 위해서 레이더 모드를 쓰면 아래를 쓰면 클러터라는 게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지면이나 해면에 반사파 같은 걸 걸러줘야 되는 기술이 좀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게 이걸 먼저 만들어야지 뒤게 쉽겠구나. 이런 식으로 블록 1, 2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고 블록 2 이후는 사실 결정되지 않았고 지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블록 3냐 KF-21EX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KF-21EX는 정부가 블록 3를 만들겠다고 결정할 때 카이는 정부한테 이런 식으로 블록 3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제안서에 가깝습니다. 혹은 카이가 정부가 이제 만약의 경우 블록 3를 만들지 않았을 때 카이가 자체적인 예산과 노력으로 해서 만들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KF-21EX의 실용화가 2039년이 목표예요. 이게 완전 실용화인데 이렇게 돼서 KF-21EX가 너무 늦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때쯤 되면 뭐 저도 환갑이 돼 있을 거고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15년 이상 걸리는데 요렇게 되는 거는 이제 정부 지원을 아예 안 받고 그러니까 카이 자체적으로만 했을 때 그 정도 걸린다는 거고 블록 3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개발 방식과 어떤 걸 만들지가 이제 조정이 되고 나면 그거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책 사업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만 요게 돼서 국책 사업을 할 때 KF-21EX라는 거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은 사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집어넣은 것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넣고 어떤 건 빼고 이런 거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곡에 대해서 저도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을 두고 있는데 만드시거나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저희 그 부탁은 국산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이 갖추지 못하거나 우리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적용하기 쉬운데 요게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주시고 KF21만 이렇게 단계적 개발을 한 게 아니라 F35도 단계적 개발을 하는데 F35는 단계적 개발을 하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블록 3라고 해요. F35 블록 3. 근데 블록 4를 구매하려니까 가격이 20% 올라요. 그다음 블록 3를 4로 업그레이드 할 때 돈이 얼마나 하니까 몇 천억 원 달라고 해요. 이게 외국에서 이제 또 외국 플랫폼이다 보니까 외국에선 당연히 수출할 때 좀 많이 남겨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국산 플랫폼은 이런 개량을 할 때 드는 비용과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공군도 이제 KF-21 블록 3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방위사업청이 KF-21을 호위하는 스텔스 무인 편대기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비행시험을 마친 후 내년 중에 KF-21과 동반 시험 비행에 돌입한다는 계획인데 이번 무인 편대기 공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사실이 약간 아닌 게 있습니다. KF-21가 내년 중에 동반 비행시험에 돌입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KF-21을 호위하는 스텔스 무인 편대기 요거는 현재 두 종류가 개발 중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어떤 대한항공이 제작하는 로어스라고 하는 무인 편대기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초도 비행을 하고 2027년까지 KT-1 훈련기와 같이 비행을 합니다. KT-1 훈련기는 현재 기본 훈련기라는데 쉽게 말해서 프로펠러 비행기예요. 이게 개발 과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KF-21에 통합을 하려면 이게 시간이랑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2027년까지 우선은 이제 이 무인 편대기가 훈련기랑 통합을 하고 그 이후에 KF-21이랑 이제 통합하는 작업이 따로 필요하고요. 대한항공 외에도 카이가 자체적으로 AAP라고 하는 무인 편대기 기본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로어스보다 훨씬 작은 비행기. 그러니까 로어스 같은 경우에 몇 톤, 한 4, 5톤 정도 되는데 요거는 150kg이에요. 크기는 작지만 그 자율 비행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카이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서 올해 초도 비행을 하고 2027년까지 FA50과 같이 비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올 서울 에어쇼에도 이게 실물을 둘 다 볼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로어스 무인 편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서울 에어쇼에서 최초 공개가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 되게 커요. 생각보다 크고 좀 놀라요. 왜냐하면 KF-21이나 F-15 같은 사람이 탄 비행기를 보시다가 무인 전투기를 보면 무인 전투기도 사람이 안 탔으니까 좀 작고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한항공이 만든 중고도 무인기도 사실 KF-21보다 크기가 크고 그래요? 예, 로어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중고도 무인기보다는 작지만 상당히 볼륨이 있습니다. 요래 가지고 아마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앞서 말했는데 지금 두 종류의 무인 편대기가 개발되고 있고 KF-21에 어떤 게 통합될지 요게 사실 결정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대한항공과 카이가 각각 자신들의 모델을 만들어서 결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요것도 이제 앞으로 뒤에 말씀드린 이제 첨단 엔진이나 이런 몇 번 말씀드렸던 사업들을 국책 사업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정부랑 공군이 이게 기종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해가지고 만들고 표준화된 무인 편대기 규칙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해외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이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번에 사람들이 중요한 뉴스인데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그 로어스 무인 편대기는 제트 엔진을 가진 무인 전투기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거를 미국도 만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제작사가 대한항공에 연락을 해서 이게 협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공개된 뉴스인데 사실은 이 중요한 게 사람들이 왜 주목을 안 하지 하는 게 있어요. 안두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팔머럭키라는 대표가 있는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 요즘 잘 나가잖아요. 엄청 잘 나가죠. 최고죠. 팔란티어의 형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자가 같기 때문에 안드릴이 대한항공과 이제 MOU를 맺었어요. MOU를 맺은 게 뭐냐면 한국의 아스널 코리아라는 걸 만들고 이걸 대한항공과 합계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것을 합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로어스랑 비슷한 정도의 그 무인 전투기 수요가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CCA라고 합니다.
안도리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긴 한데 공장이 많이 없어요. 생산 기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잘 됐을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협력해서 그래서 로어스가 우리 KF-21에 통합되는데 대한항공이 이제 미국에도 이 비슷한 비행기를 만드는 부품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조립 공장으로 위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이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인공지능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요. 예, 이런 걸 만들 때 필수적인 게 이제 AI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 국내 기술로 열심히 만들고 있긴 한데 이제 해외 국제 협력도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요게 대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만들 수 있으면 그 소버린 AI 요새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산업 분야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국방 분야에서도 큰 발전이 예상됩니다. 근데 이게 대한항공에 그 MOU를 맺고 또 제작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이 대한민국의 그런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미국에서 인정해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급의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을 실제로 해본 게 튀르키예, 미국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도 한번 시험기만 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다른 건 좀 뭐 그 뒤처지더라도 지금 열심히 이 무인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특히 CCA라는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산업 분야, 그다음에 방위 사업의 발전 분야가 굉장히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가 사거리 한 3,000km에서 5,500km급 장거리 이동식 탄도미사일 도입 필요성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미국의 다크 이글, 이스라엘의 제리코 3 그리고 한국의 현무 5가 유럽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호주가 이처럼 장거리 미사일 전력 확보에 주목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이 ASPI라는 그룹이 호주의 공식적인 연구 싱크탱크는 아니야. 민간 싱크탱크지만 호주의 그 전략 정책이나 이런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으로 제가 직함이 있는데 저희 전임 상사 그러니까 전직 에비에이션 위크 아시아 태평양 지부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몇 가지 뉴스나 이런 거 좀 알고 있는데 현무 5를 정확하게 원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동식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호주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무 5가 그 몇 가지 안 되는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크이글이라고 하는 미국의 탄도미사일은 지금 이제 곧 실전 배치가 될 것 같은데 요게 사실은 장점은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서 중국이 요격하기 굉장히 어렵고 원래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이기 때문에 호주의 취향이 맞으나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짧아요. 요거는 한 1,500km에서 2,000km 정도 사거리라서 호주가 생각하는 건 한 5,000km 정도 되는 미사일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길게 하기 필요할 게 있는데 이동식 미사일이 필요하기 전에 호주는 원래 뭘 이야기를 했었냐? 오커스라고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많이 다뤘을 건데 호주가 영국과 미국과 협력을 해서 삼각 국면을 만든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을 공급받는 게 목표다. 그리고 호주가 원자력 잠수함을 필요한 이유는 이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호주에서 출발하면 중국 근해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해군을 원거리에서 격투할 때 격투하는 수단으로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삼각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데 요즘 트럼프 정부가 바뀌면서 영 반응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미국은 미국 해군력을 육성해 주는데 바쁘기 때문에 호주까지 챙겨줄 여유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오커스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호주는 뭘 요구를 했느냐. B-21 레이더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최신형 스텔스 폭격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미국이 그 호주한테 팔아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중국에 대항한 작전에 쓰겠다. 왜냐하면 이 폭격기가 몇천 킬로 밖에 있는 그 표적까지 가서 폭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억제하는 대안이 된다. 호주랑 중국이랑 싸우는 기본 개념은 축차적 공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주랑 중국까지 거리가 좀 되니까 중국 해군이나 중국의 비행기들이 호주 본토를 타격하기 전에 그 먼 거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력을 깎아가지고 호주를 방어한다. 이 구상이거든요. 근데 B-21 레이더 전투기도 트럼프가 수출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된 게 세 번째 대안이 이동식 탄도 미사일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ASPI랑 좀 특수관계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비난하는 분들이 많아요. MTCI라고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에서는 이런 5,000km짜리 미사일을 사고 파는 건 불법입니다. 근데 이게
기술 통제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기술 통제 체제 그러니까 법적 규정이 아니라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안보 조약이라 이런 걸로 해서 바이패스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MTCR 가입국이장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로 바꿀 수 있는 현무 3, 현무 4, 5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나온 건 호주가 원자력 잠수함을 일단 구매할 수 있는 국가예요. 원자력 잠수함 우리나라 구매 못합니다. 네. 법적으로 구매가 이제 뭐 국제법으로 불법이 이런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구할 수가 없는데 호주는 구해요. 이거는 호주의 특수성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백인 국가라 가지고 이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서 그래서 MTCR에 수출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짜뉴스 팔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현실성이 낮은 건 맞은데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폭격기도 아무한테도 안 주는 건데 호주는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특수 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 규범 제약을 벗어나고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호주는 일단 가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국제 정치 규제나 아니면 이런 그 미사일 통제 체계를 벗어나서 무기 수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주 그 본문 기사에서는 어떻게 나온다면 그 우리 경쟁자가 이제 다크이글, 제리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크이글은 사거리가 짧고 제리코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핵무기밖에 싣지 못합니다. 이 제리코 미사일이 만약에 탄두 그 우리 현무 5처럼 될 수 있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지난 5월에 한참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그 공중전 12일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B2 스텔스 폭격기 미국이 같이 동원해가지고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했는데 요게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려면 핵공격밖에 답이 없었어요. 제리코 미사일에는 핵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트럼프가 이스라엘 무기 쓰지 마라. 우리가 대신 해줄게 해서 비핵 벙커버스터를 쓴 거거든요. 근데 제리코를 만약에 현무 5처럼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 재래식 탄두로 50m 이상 뚫을 수 있는 벙커버스터 탄두를 저기 제리코에 적용했다면 아마 제리코로 그 공격을 했을 건데 이스라엘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할 필요가 없죠. 그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우리는 없는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네. 그래서 제리코를 이렇게 개조한 것보다 현무 5를 개조. 그러니까 지금 8톤은 탄두를 1톤 내로 이제 줄이면 이 현무 5의 사거리가 한 4,000km 이상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꾸기 훨씬 쉽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호주 정부가 바로 결정했냐 뭐 수출 협의를 했냐 요거까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이게 완전 공상과학이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호주는 원자력 잠수함도 구매할 수 있고 스텔스기도 구매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미국의 다크 이글이나 방금 말씀하신 제리코와 비교해 봤을 때 현무 5 같은 게 이동식 그리고 사거리가 넓다.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현무 5도 이제 다크 이글 따라가기 위해서 몇 가지 지금 비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비밀 계획을 유튜브에서 말한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적의 그 공격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미사일 방어를 신경 쓰기 시작해서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뚫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연구 중이라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잘 개발이 되고 있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되고 나중에 뭐 엠버가 풀리면은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KF-21의 핵심 무장으로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청룡이 최근 첫 시험 비행 중 안전 분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거리 500km 이상 스텔스 설계, 램제트 추진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될 예정인데 기존 독일제 타우로스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가짜 뉴스부터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KF-21의 최근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공대지 무장을 조기 전력화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와서 공대지 무장 10종 중에서 이제 몇 종류를 원래는 2028년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2027년 초에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 10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고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 개발이 지연되고 어렵다. 이런 이제 소문이 있어서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그래서 2028년 이후에 천룡 미사일이 실용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바뀐 것이 없으니까 천룡 미사일의 개발 지연은 사실이 아니다.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룡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우러스랑 항상 비교를 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전력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타우러스 미사일 그러니까 수입 미사일 사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타우러스 미사일 좋은 미사일인 건 맞습니다. 전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과 이런 데에 대해서 무조건 포기를 하거나 국산 무장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신 분은 좀 과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력 미사일이 부족한 부분도 먼저 일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타우러스 미사일 가장 큰 장점, 메피스토라는 이중 탄두를 가지고 있어도 관통력, 그러니까 지하 침투 파괴력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통 탄두라는 건 기본적으로 송곳같이 생긴 탄두에다가 폭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깊게 파고들어서 폭발하는데 이 메피스토라는 거는 그 앞에 전구 탄두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전차의 대전차 유탄과 같은 원리로 그 앞에 있는 폭약으로 앞에 있는 콘크리트를 날려버리고 그 날려버린 사이에 탄두를 집어넣기 때문에 관통력이 매우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우러스가 독보적인 기술은 맞고 천룡 같은 경우에는 요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맞아요. 근데 고급 기술이라서 기술 이전이 필요했다가 지금 현재 연구한 결과 가성비라든가 이게 없어도 대부분 지하 표적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게 됐는데 그리고 그렇다면 천룡과 타우러스에서 무조건 타우러스보다 천룡이 부족한가? 그것은 아닙니다. 동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거리와 정밀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산화된 정확한 정밀 유도 장비를 통해 가지고 정확도가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천룡이 타우러스보다 못한 게 있는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개발자분들이 대놓고 이제 답답해서 말씀 못하는데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진짜 개발자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뭐가 있냐? 적한테 격추되지 않습니다. 천룡 미사일은 격추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천룡 미사일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스텔스 공대지 유도탄보다 스텔스 성능이 좋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보다 훨씬 더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물론 미국의 JASSM 그러니까 제젠 미사일도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동등 이상의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가지고 웬만한 북한의 대공 미사일은 거의 요격이 불가능하고 중국도 굉장히 애를 먹을 것이다. 이것을 격추할 수 있으면 F-35 같은 것도 격추할 수 있다. 스텔스 전투기를. 이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거리를 최대한도 늘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공격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전혀 다른 뉴스긴 한데 그 북한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뉴스를 좀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요거 관련해서 이제 수사 관련해서 드러날 때 이게 침투를 할 때 침투 경로를 미리 설정해야 돼요. 그 레이더의 음영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이 대공 레이더를 하면 그 피하는 구역으로 이제 비행 경로와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요게 순항 미사일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타우러스가 못 들어가는 곳에 우리 천룡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고 가격도 훨씬 싸집니다. 그리고 타우러스는 생산 수량이 부족해요. 타우러스가 독일제 수입된 공동 개발이고 엔진은 또 미국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수출 승인을 3개국가 이상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승인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국도 좀 고생을 했고. 근데 천룡 같은 경우에는 유도 장비부터 해가지고 탄두 엔진까지 전부 다 국산이에요. 거의 90% 이상 국산화된 미사일이라서 수출 승인에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KF-21의 천룡을 통합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우리 작전 그러니까 지금은 59기의 F-15K만 할 수 있었던 장거리 정밀 타격 그 능력 500km 이상 밖에 떨어진 표적을 공격하는 능력을 가지는데 KF-21 120대에다가 이 천룡이 통합되면 우리나라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거의 3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랑 수출 승인이 자유롭다. 타우러스 미사일을 사용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타우러스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KF-21에 달 수 있지만 해외 국가들은 타우러스를 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원래 우크라이나에도 타우러스 미사일을 지원해준다 안 해준다 독일이 한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너무 이제 특정 미사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 거는 국산 미사일이 무조건 최고라고 하는 국뽕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항상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국산 미사일이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요거 정도는 이 정도의 균형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천룡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의 5세대 전투기인 J-20이 이 대한해협 봉수로를 비행했지만은 한국과 일본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스텔스 탐지 기술 개발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중국의 가짜 뉴스고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김대영 위원님도 옛날에 보도한 적이 있는데 제20 전투기가 중국 안우이성 우한리 그러니까 한국과 가까운 기지에 있어서 이게 이야기가 좀 된 적이 있었는데 네. 가깝다고 해도 지금 SCMP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공개한 제20의 비행 경로는 뭐 대만도 갔다가 대한해협 그 통과해가지고 한국과 일본 사이 통과했는데 아무도 몰랐다. 요거를 선으로 꼽으면 5,000km 이상이 됩니다. 이 5,000km 이상의 J-20이 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는 있어요. 아, 그 대신에 그렇게 비행하려면 외부 연료 탱크 4개를 장착해야 됩니다. 스텔스는 매끈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출된 부분이 최대한 적어야 됩니다. 외부 연료 탱크를 달면 F-21든 F-35든 스텔스 기능이 없습니다. J-2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외부 연료 탱크가 없는 상태에서 5,000km 비행을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일부에서 KF-21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공중급유 이야기를 했는데 J-20도 공중급유를 하면 5,000km를 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중급유 같은 경우에 중국은 H6를 개조한 공중급유를 쓰는데 쉽게 말해서 탐지가 너무 잘 돼요. 우리나라 조기 경보기로 400km 밖에서 탐지가 되는 엄청 큰 비행기입니다. J-20은 탐지를 못할 수 있지만 J-20에다가 공중급유를 해주는 그 비행기는 충분히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영원히 그래서 불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올해 봄에 한번 또 그 컨텐츠를 한 적이 있는데 중국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J-36과 J-50 요 두 개 다 특징이 뭐냐? 5세대 전투기 대비 훨씬 긴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중국 발표를 기다려야 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J-36 전투기가 이제 중국 본토에서 이륙하면 괌까지 갈 수 있는 사실상 폭격기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크기도 사실 커요. KF-21 대비 거의 한 2배 정도 덩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엄청나게 크고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6세대 전투기는 이런 게 대한해협을 위협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지금 안 되는 것은 맞고 이거는 중국의 허풍이라고 하지만 이제 향후 10년 이내에 현실적인 위협이 될 거니까 빠르게 여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뭐 관련 질문을 좀 드리면은 뭐 J-35, 뭐 J-20 이런 것들은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요격이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이런 기체 특성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KF-21이 더 효과적인 요격기로 평가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옛날에는 그게 맞는데 지금은 조금 KF-21에도 유리한 게 있어요. 뭐가 유리하냐? 초음속 순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쟁 항공기보다 30% 이상 빠른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소리냐? 비행기 속도는 마하 몇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하 1이 한 1200km 정도 되고 우리 국제선 여기가 마하 0.9 그다음에 앞서 말한 천룡 미사일도 마하 0.5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투기는 마하 0.9로 비행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 초음속 순항은 마하 1.2에서 마하 1.5 정도로 비행을 하는 것이라 그 다른 전투기보다 30% 이상 빠르다. 순항 속도가. 다른 비행기는 마하 1.8을 낼 수 있지만 몇 분밖에 내지 못하고 실제로는 거의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료 소모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적진에 빨리 도착하고 빨리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진을 침투할 때 이 초음속 순항 능력이 좋아서 F-22가 F-35보다 좋은 이유가 이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뭐냐? 열도 많아진다. 적외선 카메라에 쉽게 보인다. 그래서 J-20, 그 다음에 F-35, 그 다음에 KF-21 이런 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IRST라고 하는 적외선 추적 장비가 달려 있는데 이게 약간 코에 점 있는 것처럼 그 캐노피 앞에 이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이게 적외선을 탐지하는 건데 요게 잘 탐지될 수 있어서 GCIP라고 하는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의 차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초음속 순항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적외선을 너무 잘 탐지되니까. 그래서 초음속 순항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KF-21을 IRST로 탐지되기 때문에 J-20이나 J-35도 초음속 순항을 쓸까? 저는 잘 안 쓸 것이라고 봅니다. 확실히 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그렇게 하네요. 그리고 한국은 현재 VHF 레이더, 고이득 L밴드 레이더, 그리고 2세대 PCL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 가지 탐지 체계를 동시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각각의 뭐 장점이 있을까요? 네, 요거는 사실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어떻게 쉽게 설명할지 좀 고민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스텔스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기술입니다.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생수 물병으로 치면 생수 물병이
어떤 때는 레이더에 잘 반사되고 어떤 각도에는 레이더에 잘 반사되지 않아요. 모든 물체가 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공으로 된 것만이 어떤 면에서든 그 레이더 전파를 발사할 때 반사파가 동일해요. 공이니까. 그래가지고 스텔스는 결국 모서리가 한쪽으로 정렬되는데 한쪽으로 이쪽 레이더를 이쪽 방향으로 가면 탐지가 되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탐지가 안 되고 뭐 이런 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스텔스기는 레이더를 피하는가? 자기의 위치 그다음에 레이더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각도로 삐뚤빼뚤하게 비행을 해가지고 이제 숨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스텔스 기능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일단은 전파 흡수가 불가능한 주파수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한 뭐 L밴드 레이더라든가 VHF 레이더인데 무슨 말이냐? 파장이 짧은 거 있고 높은 게 있어요. 그냥 전투기 레이더는 파장이 짧아서 X밴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밴드는 쉽게 말해서 주파수 뭐 라디오 들을 때 87.5, 뭐 107.5 이런 것인데 주파수가 낮다, 단파장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L밴드나 VHP는 장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장이 길면 이게 그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그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파장이 길면 탐지 능력,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결된 게 이제 지금 PCL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PCL 기술은 레이더가 아닌 방법으로 적을 탐지하는 건데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강가나 이럴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돌을 던지잖아요. 돌을 던지면 파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이 돌이 스텔스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뭐냐면 전파가 많이 있는 대기 중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면 잡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전파가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비행기에 부딪히면 이게 돌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소리가 그 전파의 특성에 이런 게 변하거든요. 요걸 사용해가지고 스텔스기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요게 PCA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텔스기가 내는 전파를 수신한 스텔스기도 전파를 아주 미세하게 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미세한 전파를 수신할 수 있으면 스텔스기도 탐지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스텔스기를 만들어 봤으니까 탐지하는 기술도 제일 좋죠. 그렇겠네요, 진짜. 요 같은 경우에도 좀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다 미국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미국이 연구 중인 걸로 제가 추정되고 있는 거는 그 바이스태틱 레이더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영어로 많이 그 문자를 많이 했으니까 어려운 건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레이더는 왔다 갔다 합니다. 레이더 전파를 쏘고 부딪히는 걸 반사파를 수신해가지고 여기 저기구나 알아차리는 건데 수신기랑 송신기가 따로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레이더는 어떻게 보면 스텔스기는 어떤 각도에서는 레이더에 잡히고 어떤 각도에서는 레이더에 잘 안 잡힌다 이렇게 했는데 수신기와 송신기가 따로 있으면 이렇게 대응이 어려워가지고 요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미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텔스기가 이제 곧 무용지물이네요? 아닙니다. 이런 장비들의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들 중 대부분은 자기의 위치를 노출해요. 그래서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만들어져도 스텔스기는 그걸 피할 수 있어요. 그 근처로 안 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핵심은 스텔스기에 잡히지 않는데 자기는 스텔스를 볼 수 있는 요게 기술이 정말 어려운 기술이라서 당분간 이 스텔스기는 중요해질 것이고 다만 우리도 이런 연구들을 여러 가지 하는데 요거 외에도 양자 기술, 광자 기술을 활용한 레이더들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요새 핫하잖아요. 엄청 핫하죠. 네. 양자 컴퓨터랑 원리는 다른데 양자 검출기라든가 이런 양자 역할 원리를 이용한 레이더를 양자 레이더라고 해요. 사실 정확한 원리는 저도 잘 몰라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저도 설명하는 걸 포기했지만 네. 이런 양자 기술과 광자 기술을 사용한 것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스텔스기 탐지를 위한 기술로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런 것들이 정말 구현이 된다면은 이 방산업계 어떻게 본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스텔스기 산업에 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에는 스텔스기 탐지하는 건 어떻게든 만들 수 있지만 내가 탐지하고 있는 거를 안 들켜야지 스텔스기가 도망을 못 가고 탐지되고 격추되거든요. 모기를 잡을 때 서로 볼 수 있다. 예, 모기채 드는 걸 모기가 알면 도망가서 우리가 못 잡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정말 이 창과의 방패 계속해서 어떻게 발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 우리 정부가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방위비 증액을 내세우는 EU 국가들의 유럽산 무기 구매 우선 계획으로 한국이 발목을 잡히자 특사단을 꾸렸다라고 하는 후문인데 폴란드가 유럽 국가들과의 압박을 뚫고 우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어려운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점이 적잖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 독일 눈치를 폴란드가 볼 수밖에 없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대놓고 EU 회의에서 미국산이나 한국산 무기 사지 말고 유럽산 무기 사라고 막 이렇게 견제하는군요. 연설도 해요. 프랑스 입장에서 속이 탑니다. 그 자신들의 방위 사업들은 그래도 독일보다는 나은데 자꾸 이제 프랑스산 무기를 유럽 애들이 안 산단 말이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실제로 해요. 다만 프랑스가 요구를 해서 무조건 유럽 국가들이 사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성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프랑스가 이 승리를 해가지고 곧 이제 프랑스가 네덜란드에 잠수함을 공급하게 되는데 네덜란드도 폴란드처럼 환경이 비슷하거든요. 유럽 북쪽에 위치해가지고 연안에서 작전하고 요것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다른 나토 동맹국에서 이제 이 프랑스 잠수함을 샀으니까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 잠수함을 선택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이게 유럽 표준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대신에 우리가 포기를 한 게 너무 이릅니다. 프랑스 잠수함, 독일 잠수함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는 뭐 바라쿠다 재래식 212 CD급 잠수함 이런 게 있는데 스펙은 우리보다 좋아요. 대신에 아직 페이퍼 워크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스펙이 좋은 이유는 우리보다 늦게 나와가지고 신기술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건조 실적이 없고 이 실전배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초도함이 잠수함 같은 경우는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 나온 배가 고장이라든가 오류 아니면 뭐 쉽게 말해서 구멍이 뚫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잠수함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폴란드가 선택한다면 안정성이 있습니다. 처음 구매했을 때 우리가 이미 오래 운영을 해봐서 운영의 리스크가 적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납기도 빠르죠. 6년 내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프랑스나 독일 잠수함은 그것이 불가능하고 SABM 기능이 유럽제 잠수함에 없는 것도 있어요. 유럽제 잠수함이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앞서 말한 천룡같이 마하 0.9로 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발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조산 안창호급 같이 SLBM 마하 5 이상을 가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탑재는 불가능합니다. 폴란드가 만약에 이제 SLBM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면 우리는 CTM-290이라는 탄도미사일을 이미 한화해서 폴란드에 이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이제 제공해 줄 수 있고 폴란드가 그걸 가지게 된다면 유사시 그러니까 푸틴이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모스크바를 직접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독침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만다행인 게 이게 이번에 폴란드 잠수함 사업이 G2G 국가 간 거래로 합니다. 국가 간 거래라는 게 아까 전에 말한 대통령 특사단 보낸 거랑 연관이 되는데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따로 폴란드 정부랑 계약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 정부가 계약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측면에서 잠수함 외에도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취재한 바로는 폴란드 레몬토바 조선소에 이제 우리 한국이 조선 투자를 하고 니오타 조선소는 MRO 우리 요새 MRO가 핫하죠. 이런 거에 협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폴란드 방위 사업을 우리가 육성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쟁자가 영국인데 영국이 이미 먼저 폴란드에 수상함, 잠수함 말고 수상 전투함을 팔아서 이 MRO라든가 건조를 도와주고 있는데 또 다행히 영국에는 또 수출형 잠수함이 없어요. 잠수함 사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고 마지막으로 갭필러 제한이 저는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갭필러 그러니까 틈을 메우다는 의미인데 이미 우리가 폴란드에 방산 수출했을 때 FA50 PL 버전 수출 전에 긴급 수출로 해서 FA50 GF 갭필러라는 걸 지금 수출해서 운용 중입니다. 신규 무기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쓰고 있는 무기를 임차를 해가지고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건데 요게 장점이 있습니다. 당장 전쟁이 날 것 같은 국가들한테는 신무기를 사면 이게 오는데 몇 년이 걸리니까 그 사이 전쟁이 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빨리 전력화를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폴란드 해군에 잠수함이 있긴 있어요. 이게 킬로급 잠수함이라 해서 구소련제 잠수함인데 이게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보고 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초로 구매한 이 209급 잠수함을 성능 개량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잠항 시간이 엄청 길지는 않은데 이 소나 그다음 무장은 굉장히 좀 개선을 했습니다. 요것을 우리가 폴란드 해군에 임대를 해서 우리 장보고 3가 완성해서 인도되기 전까지 폴란드 해군이 임시로 그 잠수함
최대한 그 승조원도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운항을 하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구소렌지 잠수함 너무 썩었다 했잖아요. 잠수함이 배는 썩으면 그냥 살기 불편한데 잠수함이 썩으면 그 터질 수도 있어요. 오, 위험하겠네요. 위험하죠. 이제 네. 잠수함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도 생각하면 요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폴란드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물론 이제 작년에 좀 힘들었고 캐나다랑 사우디 잠수함도 독일과 프랑스의 공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얘들이 실용화가 안 돼 있으니까 약속들을 더 많이 공수표를 내비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직접 운영이 되고 지금 바다를 떠다니고 있으니까 네. 그만큼 이 실전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게 해외 수출, 방사 수출 시장에선 강력한 힘이 되는데 요게 대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이길 수 있는가? 요게 대해서는 지금 정부간 거래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노력과 그다음에 협력의 의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러면 너는 폴란드 잠수함에서 한국이 무조건 이길 거야? 너 돈을 걸 수 있어? 돈을 뭐 전 재산은 걸 수는 없지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다. 그래서 응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뭐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뭐 언급이 되기도 하고 좀 뭐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다만 이제 폴란드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아직까지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산 무기 선호 경향이 있어요. 폴란드 대통령 그러니까 총리님이가 연설하신 거 저도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K2 전차 사겠다고 연설한 게 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계속 더 좋은 독일제 전차 사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폴란드에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왜냐하면 근데 운영해 보니까 K2 전차 훌륭한 거는 현장에선 다 알지만 그렇죠. 네. 이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런 방송을 하는 게 폴란드에도 밀리터리 방송이 있고 저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항상 최고의 스펙 가장 세계에서 그렇죠. 좋은 거를 이제 폴란드가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옛날에 지금 진짜 많이 줄어드는데 2022년에 처음에 한국산 전차 수입한 데 있을 때 폴란드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어요. 야 한국 그 뭐 삼성 휴대폰이 좋은 거 알고 현대차가 좋은 거 알겠는데 무기도 잘 만들어? 근데 이제 FA50 GF 그다음에 K2 전차 K9 자주포를 수입해 보니까 한국 방산의 저력을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좀 괜찮은가 보다 싶은데 잠수함이 이제 쐐기를 잡아야죠. 네. 잠수함 수주 가능성 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기대하시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스스로를 국뽕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그다음에 K 방산의 자랑서도 제가 책도 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방산이 무조건 좋고 모든 방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고 이건 안 좋지만 요거 좋은 점도 있다.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자긍심을 바탕으로 판단은 냉정하게 하시고 요렇게 대해서 저희는 정보를 드리는 역할로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어려운 건 어렵다, 될 수 있는 건 될 수 있다. 이렇게 앞으로도 제 양심에 걸고 종합적으로 중립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하실 때 보면은 장점 말씀해 주시고 또 단점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이 방산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또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특파원님 지금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